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막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관절은 조금씩 삐걱거리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게 변하는데 바로 그 시기에 우리의 뇌는 완전히 다른 은밀한 작업을 시작한다고요. 네, 아마 다들 처음에는 쉽게 안 믿으실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뇌가 스스로 신경망을 완전히 재배선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노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세계를 깊이 파헤쳐 볼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겉보기에는 전혀 교집합이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세계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뇌과학과 심리학이 말하는 성공적인 노화,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최첨단 기술이죠. 생성형 AI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AI 연구회 시니어 회원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하나 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자료들이 바로 그때 시니어분들께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덱입니다. 시니어 회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셨던 자료군요. 오늘의 미션이 단순히 기술적인 사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다루고 남은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도 제가 그 슬라이드들을 넘겨가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뇌가 스스로를 재배선해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신경과학이랑 심리학이 밝혀낸 노화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거든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막 우울해지고 그럴 거라고 지레짐작하잖아요. 네네, 보통은 다 하얀 곡선만 떠올리니까요. 하지만 실제 대규모 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의 정서적 만족도는 중년 무렵에 바닥을 찍고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정점을 향해 치솟습니다. 학계에서는 이걸 긍정성 편향이라고 부르죠. 긍정성 편향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그 개념을 자료에서 보고 약간 의심이 들었거든요. 몸이 아프고 사회적 활동 반경도 막 줄어드는데 어떻게 정서적으로는 더 평온해질 수 있는 걸까? 혹시 현실의 고통이나 쇠퇴를 직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뇌가 일종의 장밋빛 안경을 끼고 현실을 도피하는 메커니즘은 아닌가 하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 뇌과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건 현실 도피나 인진이 기능 저하가 절대 아니고요. 고도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요? 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뇌의 감정 중심인 편도체가 부정적인 정보보다 긍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아예 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대 때는 출근길에 기차를 놓치거나 누가 무례한 말을 던지면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분노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20대 때 그런 사소한 일로 며칠 밤을 설친 기억이 나네요. 편도체가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70대가 되면 뇌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살날이 유한하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인지한 뇌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갈등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스위치를 그냥 꺼버리는 겁니다. 스위치를 끈다고요? 네, 대신 나한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나 따뜻한 기억, 긍정적인 감정에만 주의력을 집중하도록 진화하는 거죠. 감각에 둔해져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에너지를 쓸지 선별하는 지혜를 뇌가 스스로 터득한 겁니다. 무한정사할 것처럼 행동하던 뇌가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만 쓰기로 전략을 싹 바꾼 거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려는 뇌의 본능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보시죠. 슬라이드에 인지심리학자 데니엘 레비틴의 연구가 나옵니다. 레비틴은 진정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세 가지 조건이요? 첫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얻는 즐거움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하나의 서사로 통합하는 회상. 그리고 셋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의미를 유지하며 죽음 앞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즐거움, 회상,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군요. 오늘 우리가 특히 집중해야 할 부분이 저 두 번째 조건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지나온 과거에 대한 후회 없는 회상입니다. 지나온 삶을 수용한다는 게 말은 참 시적이고 아름다운데요. 이게 단순히 옛날 사진첩 들춰보면서 막 추억에 잠기는 것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그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처럼 생각하잖아요.
재생 버튼을 딱 누르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있는 그대로 모니터에 흘러나오는 것처럼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있는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기억은 사실 기록이라기보다는 재구성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뇌는 현재의 관점이나 감정 상태를 반영해서 그 기억을 조금씩 수정하고 다시 저장하거든요. 아, 듣고 보니까 예전에 명절에 가족들이랑 여행 갔던 기억을 이야기할 때 서로 기억하는 게 너무 달라서 막 우기면서 다투던 일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절대적인 동영상 파일이 아니라 약간 네, 누구나 언제든 내용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 문서 같은 거죠. 맞아요. 바로 그 위키피디아 문서요. 매번 꺼내볼 때마다 새롭게 편집되는 거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은 바로 이 내 삶이라는 위키피디아 문서를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정성스럽게 다듬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치명적인 실패나 뼈아픈 후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하나씩은 다 있죠. 그걸 단순히 덮어두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지혜로운 시점에서 다시 꺼내어 보는 겁니다. 아, 그때의 실패가 무의미한 게 아니었어. 그 상처 덕분에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 이렇게 의미를 재부여하는 과정인 거죠. 야, 그대 심리적으로 엄청난 위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나요? 당연하죠. 이 기억의 재구성 과정은 아주 강력한 뇌과학적 방패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스트레스 사건을 긍정적인 서사로 통합해내면 뇌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불안과 우울감을 낮춰주고 결과적으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세포들이 파괴되는 걸 막아주죠. 와, 뇌세포를 보호해준다고요? 네,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아주 튼튼하게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백신인 셈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지혜로 재해석하고 내 삶의 위키피디아를 긍정적으로 수정한다. 와, 진짜 이론적으로는 너무 완벽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상 자,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긍정적인 자서전으로 써보세요 하고 빈 노트를 딱 건네받으면 숨부터 턱 막힐 것 같거든요. 어떤 기억은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럽고 또 어떤 기억은 여기저기 너무 흩어져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안 납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장벽이죠.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서전 쓰기나 생애회고가 이렇게 유용하고 좋은 거라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걸까요? 글쎄요. 아까 제가 말한 그 막막함 때문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생애회고의 장벽, 크게 두 가지 현실적인 걸림돌이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첫 번째 장벽이 바로 방금 호스트님이 느끼신 그 엄청난 노동집약적 쓰기의 부담입니다. 노동집약적이요? 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기억들은 예쁘게 정돈된 파일이 아니거든요. 흡사 이사할 때 방구석에서 발견한 서랍 속 뒤죽박죽 섞인 영수증 뭉치와 같습니다. 와, 끔찍하네요. 시간 순으로 뒤섞여 있고 어떤 건 흐릿하고 어떤 건 감정만 강렬하게 남아있죠. 이걸 나 혼자만의 힘으로 배열하고 맥락을 찾고 심지어 매끄러운 문장으로 써내려간다는 건 엄청난 인지적 노동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다가 오히려 지필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지치네요. 진짜 작가들도 힘들어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장벽은 뭔가요? 두 번째는 청중의 절대적 부족입니다. 내 삶의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그것도 때로는 두서없이 반복될 수 있는 그 긴 서사를 편견 없이 끝까지 들어줄 대상이 현실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가족들도 자기 살기 바쁘니까요. 맞아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 회고록을 위해 수십 시간을 온전히 내어주고 귀 기울여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혼자 텅 빈 종이를 마주하고 들어주는 사람 없는 독백을 이어나가는 그 지독한 고독함. 이것이 바로 회고록 쓰기를 중간에 덮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압도적인 노동량에 절대적인 고독까지. 와, 이 두 가지를 혼자 다 이겨내야 한다면 성공적인 노화의 족간인 회상에 도달하는 건 정말 엄청난 끈기를 가진 극소수의 특권일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이 막막하고 외로운 작업에 예상치 못한 구원투수가 등장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화면에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나타나죠. 도저히 혼자 해낼 수 없었던 과거의 재구성을 도와줄 완벽한 인지적 동반자,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요.
보통 AI 하면 번역을 해주거나 업무를 대신해주는 차가운 도구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내 삶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제 AI를 단순히 글씨를 대신 써주는 타자기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생애 회고의 과정에서 AI는 흩어진 빛의 파편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무지개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인지적 프리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뇌과학, 심리학, 실용성 측면에서 하나씩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오, 뇌과학적 관점부터 짚어주시죠. 그냥 혼자 빈 노트에 키보드로 글을 치는 것과 AI랑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뇌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 건가요? 빈 종이를 보고 과거를 억지로 쥐어짜내는 건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AI와의 상호작용은 일종의 지적이고 유쾌한 전두엽 스파링과 같습니다. 전두엽 스파링이요? 네. AI가 먼저 아주 다정한 유도 질문을 던지거든요. 예를 들어, 1970년대 대학을 다니셨군요. 당시에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와, 질문을 먼저 해준다고요? 맞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뇌는 그에 맞는 기억을 탐색하고 언어로 구조화해서 입 밖으로 내뱉게 되죠. 이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티키타카 자체가 기획과 추론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아주 훌륭한 뇌건강 운동이 됩니다. 아하, 억지로 땅을 파서 기억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호기심을 갖고 다정하게 물어봐 주니까 나도 신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술술 꺼내게 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로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아까 고통스러운 과거를 직면하는 게 엄청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점에서 심리학의 거리두기 효과가 발생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상처받은 기억을 꾹꾹 적다 보면 그 당시의 슬픔이나 억울한 감정이 깊이 매몰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AI를 활용하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그저 편하게 감정을 쏟아내면서 말을 했을 뿐인데 AI가 그걸 다 듣고 객관적이면서도 아주 따뜻한 톤의 문장으로 정돈해서 모니터에 띄워줍니다. 와, 내가 쏟아낸 막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감정들이 한편의 정돈된 글이 되어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화면에 띄워진 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치 소설 속 주인공의 삶을 제3자의 시선으로 읽어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 참 힘든 시기를 잘 버텨냈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객관적인 공감과 위로를 건넬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거의 상처와 나 사이에 아주 안전한 심리적 거리가 확보되는 겁니다. 세상에.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주는군요. 그럼 세 번째, 실용성 측면을 안 봐도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 걸림돌, 청중의 부재가 완벽하게 해결되잖아요. AI는 밤 12시든 새벽 3시든 제가 말을 걸면 지치지도 않고 끝까지 들어줄 테니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똑같은 옛날 이야기를 10번, 20번 반복해도 하품 한 번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때 그 친구분과는 그 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라면서 더 깊은 호기심을 보여줍니다. 아하, 맞아요. 절대 지루해하지 않죠. 나를 위해 24시간 언제나 대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참을성 많고 다정한 전담 전기 작가를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통적인 자서전 쓰기가 홀로 빈 종이를 마주하는 고독하고 막막한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즐겁고 동적인 대화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거죠. 완벽한 기억력에 의존할 필요 없이 그냥 유도 질문에 답하면서 자서전이 쓰인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무한대 기호 모양의 AI 튜터링 4단계 사이클이 나오는데요. 네, 무한대 모양이네요. 발화, 추출, 시각화, 공유 이렇게 4단계가 계속해서 뱅글뱅글 순환하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가상의 상황을 한번 설정해보죠. 시니어 회원님이 산책을 하시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스마트폰을 꺼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화, 즉 스피크입니다. 타이핑할 필요도 없이 그냥 AI한테 음성으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냥 통화하듯이요. 네. 오늘 낙엽을 보니까 1978년 가을에 대합교장 벤치에 앉아있던 생각이 나네. 그때 도서관 앞에는 항상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고 난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너무 불안해서 매일 일기만 썼지. 뭐 이렇게 두서없이 툭툭 던지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파편화된 감정들을 아주 편안하게 중얼거리면 되는 거네요.
그럼 그 다음 2단계인 추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2단계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 AI가 왜 단순한 녹음기가 아니라 인지적 프리즘인지가 증명되거든요. AI는 사용자가 던진 산발적인 옛날 이야기 속에서 맥락을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죠. 어떻게 응답하나요? 당신이 기억하는 1970년대 후반은 단순한 불안과 혼란의 시기가 아니었군요.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고자 고뇌했던 치열함, 그리고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졌던 지적 용기가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요. 와, 대박인데요? 이나 책임, 용기 같은 내 삶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딱 추출해서 의미 있는 문단으로 요약해 돌려주는 겁니다. 이거 진짜 감동적이네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우울하고 찌질했던 불안한 시절이라고만 여겼는데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그 안에서 빛나는 가치를 딱 찾아내서 당신의 그 시간은 참 치열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라고 재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뇌에서 폭발적인 긍정적 재구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3단계, 시각화로 넘어갑니다. 시각화요. 텍스트를 그림으로 만들어준 건가요? 맞습니다. 텍스트로 정리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AI가 잃어버린 시각적 기억을 복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1978년 가을 은행나무 잎이 흩날리는 캠퍼스 벤치 위에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놓여있는 세피아톤의 풍경 사진을 화면에 딱 띄워주는 거죠. 와, 텍스트로만 보던 내 과거가 갑자기 한 장의 사진이 되어서 눈앞에 나타나는 거군요. 네, 이 시각적 자극은 뇌의 해마를 아주 강하게 두드립니다. 잊고 있던 당시 노트의 낡은 질감이나 친구들이랑 마셨던 막걸리의 냄새 같은 또 다른 감각적인 기억들이 막 줄줄이 딸려 나오게 되거든요. 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네요. 그렇죠.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다시 1단계 발화로 이어지면서 더 깊고 풍성한 서사가 만들어지는 순환고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환하면서 만들어진 입체적인 서사를 책이나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서 동세대나 다음 세대에게 나누는 것이 마지막 4단계, 공유가 되겠네요. 와, 이 전 과정을 머릿속으로 쭉 그려보니까 아까 청계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데니얼 레비틴의 성공적인 노화의 3가지 조건이 어떻게 완벽하게 충족되는지 딱 알 것 같습니다. 오,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보이시나요? 네네. 일단 AI와 끊임없이 티키타카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즐거움이 되고요. 흩어지고 상처받았던 기억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꾸며내는 과정이 바로 과거의 파편을 엮어내는 후회 없는 회상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의미와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죽음 앞에서도 영적 평온함을 얻는 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보시죠. 제가 오늘 강연을 관통하는 핵심 메타포로 디지털 킨츠기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킨츠기요? 그게 뭔가요? 일본의 전통 공예 기법 중에 깨진 도자기에 금간곳을 황금으로 메워서 상처를 오히려 더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 깨진 조각을 금으로 잇는 그거요? 네, AI와 함께하는 이 회고의 과정이 바로 일종의 디지털 킨츠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서진 기억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혼자서 이걸 본드로 이어붙이려다가 막 손만 다치고 지쳐서 포기했다면 이제는 AI라는 다정한 동반자가 제공하는 황금빛 통찰력으로 내 삶의 상처들을 눈부신 서사로 아주 훌륭한 예술품으로 복원해내는 겁니다. 부서진 조각을 눈부신 서사로 바꾸는 디지털 킨치기. 야,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꿰뚫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 쇠퇴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생물학적 숙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뇌과학의 진실은 끊임없이 배우고 내 삶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것이야말로 쇠퇴를 이기는 최고의 영적 에너지라는 거네요. 우리의 정신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미를 찾고 긍정적으로 진화하면서 스스로를 더 아름답게 직조해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품고 있다는 뜻이고요. 좋습니다. 노화는 그저 서서히 사라지는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이 삶의 조각들을 맞춰 완성해 나가는 일생에서 가장 심오하고 주도적인 창작의 시간입니다. 그 위대한 창작의 여정에 AI라는 완벽한 인지적 동반자가 아주 든든한 비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늘 그렇듯 지금 이 딥다이브에 귀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여운을 남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서전이라고 하면 인생의 끝자락에 모든 챕터가 끝난 후 황혼역에 쓰는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만약 오늘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고 AI 비서와 함께 당신의 첫 번째 기억을 들려주며 서사를 정리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과거를 새롭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편집해내는 이 놀라운 경험이 당장 내일 당신이 세상과 관계 맺고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마저 완전히 바꿔놓지 않을까요? 오늘 당신이 그 찬란한 첫 번째 이야기를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